자, 이번 세션의 주제는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MZ세대와 함께 일하는 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이 세대 간의 소통이 큰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바로 MZ세대라고 불리는 세대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이 MZ세대의 특성을 살린 TV 프로그램이나 혹은 인터넷에 또 화제가 될 만큼 여러 가지 또 재미있는 또 이야기거리로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MZ세대를 겨냥한 서비스나 제품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MZ세대와의 소통 강화가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세션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MZ세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또 HR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는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님, 그리고 강승훈 LG경제연구원 경영부문 연구위원님, 정지은 코딕 대표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좌장으로는 이은형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장께서 진행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에 나와 주셨는데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또 얼굴을 보면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개무량하고요. 오늘 좋은 내용들 많이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대 경영대학장으로 재직 중인 이은형 교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된 것은 아마 제가 쓴 밀레니얼과 함께 일하는 법이라는 책 덕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아주 좋은 전문가들의 말씀을 잘 전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해주시는 질문을 또 잘 받아서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성균관대학교 구정우 교수님이시고요. 예, 그리고 LG경제연구원의 강승훈 선임연구원이시고요. 예, 그리고 정지은 코딕 대표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먼저 우리 구정우 교수님으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구정우 교수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MZ세대가 바라는 슬기로운 직장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20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툰인데요. 기안84의 복화광이죠. 인류의 미래편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김두치라고 하는 친구랑 이제 봉지훈이라고 하는 그 두 청년이 나오는데, 김두치랑 봉지훈이 연인이었어요, 과거에. 근데 김두치가 이제 봉지훈이 김두치 친구랑 눈이 맞아가지고 다른 그 김두치 친구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식장에 김두치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입니까? 등딱지를 들고 나타났죠. 달팽이로 변신해서 나타났습니다. 반은 인간, 반은 이 달팽이인 거죠. 그러면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봉지은 이렇게 얘기하죠. 설마 집도 없이 결혼하라는 거야? 김두치 설마 집도 없이 결혼하라는 거야? 봉지은 둘 다 직장이 있으니 일해서 살 거야. 김두치 평생 노예처럼 일만 해야 할 걸. 집값은 하늘을 뚫었고 노동의 가치는 바닥에 떨어졌잖아. 자,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상당히 많이 놀랐는데, 또 놀란 것이 뭐냐면 김두치가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봉지훈을 확 빨아들여서 이 달팽이 등딱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살게 되죠.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행복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등딱지에 살기 때문에 아파트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1인분으로 2명이 먹을 수 있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이 MZ세대의 이 마음 자세, 정신세계가 이렇구나. 이 좌절과 탈진된 MZ세대, 그러면서 새로운 탈주를 꿈꾸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올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요.
SK 하이닉스 직원들이 성과급 책정의 이유를 밝혀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논란이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입사 4년 차인 직원이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그리고 CEO한테 이메일을 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왜 내 성과급이 타 회사보다 적느냐? 이제 PS 산출 방식이라고 하는데 초과 이익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플러스 서플러스라고 하는데 profit surplus죠. 요 PS 산출 방식과 계산법을 밝혀달라. 그리고 사기 저하에 대한 대책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뿐 아니고 온라인 그 블라인드라고 하는 블라인드 앱이라고 하는 온라인 그 구직 앱에다가 거기다 이제 올려서 이제 성토를 한 거죠. 실제로 많은 SK 젊은 직원들이 삼성전자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직하면서 그때 이제 사원증을 찍어가지고 삼성 사원증을 찍어가지고 블라인드에 올린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에 몸담았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일종의 엿을 먹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여기 이런 행동을 했는데 기성 세대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느냐? 사실 PS라고 하는 것은 회사 기밀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PS 기준이 되는 EVA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적인 부가가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회사 기밀입니다. 기밀에 해당되는 것을 밝혀달라고, 알려달라고, 포뮬러를 달라고 이해할 수가 없죠. 자, 여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상당히 의연하게 대응을 했어요. 내 보수를 직원과 나누겠다라고 하면서 SK 하이닉스로부터 받은 모든 급여를 직원들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PS에 대해서 직원들과 공감대 형성을 먼저 했어야 했다는 자책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얼마 전의 일인데요. 국민연금공단에 이제 민간 위탁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시위를 벌였죠. 이제 파업을 벌이는 거나 파업 벌이고 또 이제 시위를 벌인 셈인데, 어떤 주장이냐면 우리가 국민들의 건강을 다루는 직업이지 않냐. 국민들의 정보를, 건강 정보를 또 공유하고 이걸 상담하는 직업인데, 이러한 민감한 국민 정보를 위탁업체에 맡기는 게 온당한 거냐? 온당하지 않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로공사라든가 인국공이라든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예외가 되어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담의 질이 저하되고 따라서 공단이 직접 운영해야 된다. 우리를 정규직화해달라. 여기에 대해서 건보공단의 이제 정규직 노조가 청년들로 주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반발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이것은 공정의 탈을 쓴 역차별이다. 오히려 직고용을 요구하는 것이 역차별을 낳는 것인데, 지금 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청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펜을 꺾어야 하냐? 이런 비판을 한 거죠. 그리고 이미 콜센터 직원들은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게 된다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시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공정성 의문을 제기를 했던 것이죠. 자, 최근에 MZ세대의 스텔스 이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커피챗이라고 하는 온라인 구인구직 웹이 있는데요. 앱이 있는데, 이 앱은 뭐냐면 말하자면 그 음성 SNS랑 비슷한 거예요. 줌을 통해서 이 커피챗에서 이제 일하는 분들, 여기를 통해서 연결된 분들, 현직에 있는 그 개발자라든가 아니면 현직에 있는 뭐 직원들, 임원들,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는 거예요. 한 10분, 20분. 얼굴은 볼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현직자와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사람 만나려고 그러면은 뭐 연줄, 뭐 학연, 지연 총동원해가지고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아주 간단하게 한 10분 단위로 현직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그 회사의 복지 후생이라던가 임금 조건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5분에 4,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기성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0년, 30년 장기 근속을 해야 맞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명예롭게 정년 퇴직하는 게 바람직한 어떤 노동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MZ세대와 기성세대의 차이점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시대 정신 또 많은 MZ세대가 관심을 갖고 또 때로는 붕괴하는 주제가 이 공정성 있습니다. 근데 공정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성세대와 MZ세대가 상당히 달라요. 그러면 기성세대는 어떻게 보느냐? 기성세대를 저희가 얘기할 때 뭐 베이비 부모를 얘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50대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50대의 이른바 86세대, 과거에는 386세대라고 불렸던 그 세대입니다. 당시에 논쟁이 될 때 30대였고 80년대 학번이었고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는 50대가 돼서 우리 사회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86세대가 보는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배주의적인 정의예요. 그것은 뭐냐면 결과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보정을 해야 돼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할 기성세대의 책무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MZ세대가 보는 공정성은 뭐냐면 절차적인 공정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기회의 공정성을 높이고 절차를 투명하게 한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위로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구조적인 불평등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마이클 샌델 교수가 Tyranny of Merit라고 하는 책에서 메리트주의를 비판했잖아요. 성과주의, 능력주의를 비판했잖아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밀레니얼들, 대한민국의 MZ세대는 그거 안 믿습니다. 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어떤 조건 하에서? 기회의 공정이 주어진다면, 절차의 공정성이 마련된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더라고 다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기업 문화에 대해서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서 기성세대는 평생 직장, 충성심, 상생을 강조하고 있고 지금 세대는 리프레시, 덕질. 그래서 뭐 리프레시 휴가 해가지고 3년에 한 달 정도를 좀 쉴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노동시장도 요동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요동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공계 전성시대가 왔다. 축하드립니다. 이공계 여러분. 반면에 위로드릴 분들은 인문사회계. 저도 위로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저는 사회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인문사회가 와신상담 중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변화 속에서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IT나 BT, LT, 에너지 반도체, IT, BT는 바이오 테크놀로지죠, LT는 라이프 테크놀로지죠, 에너지 반도체 이런 것들을 전공을 하게 되면 석사, 박사 대학원을 하게 되면 학부를 졸업하게 되면 지역하고는 상관없이 취업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이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문제, 지방대 문제가 싹 사라집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방 거점의 국립대의 이공계 출신들의 취업률이 약 70에서 80% 가까이 됩니다. 이 수치는 서울 시내에 있는 인문사회계 취업률을 압도합니다. 약 40에서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뿐 아니고 연봉도 치솟고 있죠. 네카라쿠베라고 불리는 네카라쿠베 하면 다들 이상이잖아요. 꿈이잖아요. 다들 갖고 싶은 직장 아닙니까? 개발자 연봉 학부 졸업하면 뭐 5천만 원, 7천만 원 뭐 막 솟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고 있고 교육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과관이 급증하고 있고 문과반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 특히 이제 인문사회 계통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어려운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소확행과 욜로입니다.
소확행과 욜로인데 자기 개발이 부족한 소확행과 욜로입니다. 소확행은 작은 거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인형 뽑기 같은 것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욜로 같은 경우는 해외 여행 간다든가, 요즘 여행 안 가니까 보통 골프 치잖아요. 그죠? 쇼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 개발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과도한 취업, 사교육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업, 사교육 시장이 발전을 해서 스파르타 코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 1,000만 원 내면은 몇 개월 동안 코딩을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준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 빈익빈 부익부를 절감하게 되고 반기업 정서를 키우게 됩니다. 자, 청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죠. 그래서 번아웃 세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럴 정도로 청년들이 많이 지쳐 있는데, 앤 헬렌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 디스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번역을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요즘 세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책이 상당히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결국 밀레니얼 세대, MZ 세대는 번아웃 세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노동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거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사회에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대학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기업은 뭘 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극적인 채용관리에서 적극적인 채용관리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이런 생각이었죠. 야, 니들이 다 쌓아와. 니들 다 공부해서 쌓아와. 10대 스펙, 12대 스펙, 15대 스펙 다 쌓아와. 그럼 우리는 뭘 할 거냐? 우리는 니들 줄을 잘 세울게. 공정하게 너희 평가해가지고 좋은 애들 순서대로 우리 기업을 드릴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오만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뽑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12대, 15대 스펙까지 쌓아왔는데 뽑을 사람이 없다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써먹을 수가 없다. 뽑아놓고 써먹을 수가 없대요. 라떼는 안 그랬어.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쌓는 걸 도와줄게. 네가 지금 부족하지만, 네가 지금은 다 갖추진 않았지만 우리가 도와줄게. 네가 자기 실현을 할수록 플랫폼을 제공해 줄게. 이런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취업시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친구도 언제 나갈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기업 밖에 있지만 언제 우리 기업의 사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요동치고 있는 게 지금 노동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불확실성을 줄여줘라. 그래서 모든 청년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준다는 생각을 기업들이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취업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기업이 모범적으로 줄여줘야 됩니다. 인턴과 신입사원, 경력사원을 선발할 때 직무 정의를 명확히 해서 불필요한 불확실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기업이 선제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임금 관리를 넘어선 관리인데요. 지금까지 HR은 사실상 임금 관리였지 않습니까? 임금 관리 이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돈을 벌어도 부동산 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자산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게요. 벌어봐야, 아무리 좋은 개발자 돼봐야 학부 졸업하고 7천만 원 받고 뭐 석사 8천만 원 받아도 물 붓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관리를 넘어선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테크 역량을 키워줘야 되고요. 웰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손실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재테크 역량을 키워주고 웰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워라밸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들이 노력한다면 기업의 다양한 손실 비용이 절감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몰입도도 당연히 향상이 되겠죠. 노사관계에서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노사관계로 인한 갈등 비용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 노사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애자일 조직으로 만들어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애자일 조직이라고 하는 건 애자일이 뭡니까? 이게 민첩하다는 뜻이에요.
빠르다, 민첩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원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그다음에 IT 업체에서 주로 쓰던 조직 유형이었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이었는데 소통, 협력, 빠른 대응을 가장 핵심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죠. 성과주의에 제동을 걸고 우리 대학은 뭐 논문 많이 써라 그동안 해왔는데 논문 많이 쓰는 것보다는 좋은 논문을 써라, 사회에 이바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개성을 살리고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이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 1년 동안 우리 기업 목표가 이러니까 KPI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여기 따라서 성과 120% 내. 이게 아니고 매년 같이 앉아서 너는 올해 뭘 할 수 있겠니? 우리가 어디까지 한번 합의를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협상하고 또 합의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본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기업이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동기 유발을 해야 된다. 사티아 나델라의 조언을 기억하자. 사티아 나델라가 2014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 의장으로 올랐습니다. 스티브 발머가 죽을 썼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 주가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2014년 이후로 사티아 나델라가 CEO가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수십 배가 올라갔죠.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조직이란 직원의 성공을 돕는 플랫폼이다. 저는 항상 이 얘기 들으면 감동을 받아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 구성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돕자. 단순하게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일하는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 네가 왜 사니, 네가 왜 일을 하니, 이런 근본적인 동기부여를 해서 일하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할 수 있다는 마음자세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다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know it all이 중요한 게 아니고 learn it all이거든요. 배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새로운 것을 배울 마음의 준비를 갖춘 사람을 더 우리가 배려해야 된다, 더 존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캐럴 드웩이라고 하는 스탠포드대 심리학과 교수가 있는데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 책의 핵심적인 주장이 그겁니다. 성장하는 마음 자세, 배우려고 하는 마음 자세,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픈AI CEO 샘 알트만이 여기는 어마어마한 그 AI를 만들고 있는 회사잖아요. AGI라고 General Purpose AI라고 하는 인간하고 가장 비슷한 그런 AI를 만드는 그 GPT-3라고 하는데요. 이걸 만든 회사거든요. 이 회사의 CEO가 샘 알트만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주를 위해서 돈 버는 일 위해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직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는 뭘 해야 합니까? 리더는 큰 그림을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청사지를 마련해 줘야 되고요. 리더는 어떻게 존경받는가? 공감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의 일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게 가장 핵심이겠죠. 공감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소통해야 되나? 소통은 소통하는 사람의 니즈가 뭔지를 파악해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탑다운으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소통하는 그 대상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정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 키워드는 성장을 돕는 임금 관리를 넘어서 웰빙 관리, 그리고 애자일 조직, 그리고 리더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강승훈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G경제연구원 강승훈 연구위원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는 그 의뢰를 받고 2021년에 HR 이슈를 예측해달라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글에서 올해는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아마 HR의 핵심적인 이슈가 될 거다라고 글을 썼는데 뭐 대부분의 예측이 그렇듯 지금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올해 HR 이슈의 중심에는 코로나가 아니라 MZ세대가 있었습니다. 아까 교수님도 언급을 해주셨겠지만 먼저 성과급의 규모가 아니라 성과급의 산정 방식의 투명성을 놓고 MZ세대를 중심으로 성과급 이슈가 연초에 크게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MZ세대를 중심으로 머리띠와 조끼가 아니라 SNS와 블라인드를 통해서 움직이는 사무직 노조의 설립붐도 일어났습니다. 한편으로는 MZ세대들이 일하기 좋은 문화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직급과 호칭 파괴 움직임도 이어졌고, 특히 올해는 어쩌면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까지 이런 움직임이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초 일부 기업의 그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적인 그런 발언들이 언론을 타고 큰 이슈가 되면서 HR이 이제까지 이래왔던 거에 대한 그 올바름에 대한 강한 챌린지와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몇 가지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이 이슈의 중심에는 아까 말씀드렸듯 MZ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HR 이슈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라면은 코로나라는 절대 이슈를 뚫고 나온 MZ의 목소리였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MZ세대가 워낙 주목을 받다 보니까 MZ세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고,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MZ세대의 특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많이 논의가 됐던 것이니만큼 제가 하나하나 언급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그 소위 MZ세대의 특성이라는 걸 보면서 약간 좀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MZ세대만의 특징일까? 이제 공정성에 대해서 다양한 개념이 있을 수 있지만 MZ세대들이 공정성을 강조하는 건 맞지만, 그러면 다른 세대들은 불공정한 상황을 더 선호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특성이 MZ세대의 특성이 아니라 사회 변화에 따른 변화 자체를 우리가 MZ라는 특정 세대에 투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대론이라는 걸 우리가 볼 때 다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론은 특정의 틀 안에 어떤 일군의 사람들을 몰아넣어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쉽고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대론에는 상당한 약점이 있는데, 먼저 세대론은 특정 대상, 특정 세대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타자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아보카도 토스트란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서구의 한 그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보면서 너희들은 아보카도 토스트 같은 그런 비싼 거나 먹으니까 평생 그렇게 가난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제 큰 논쟁이 됐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라떼는 마리아의 이제 서구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자, 아보카도 토스트라는 하나의 상징 속에 그 수많은 MZ세대를 저는 몰아넣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못 사용한다면 이처럼 세대로는 지나친 단순화를 통해 또 더 나아가서 상대의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자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대로는 특정 세대에 집중함으로써 나머지 세대를 소외받게 만드는 일종의 과소과다대표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사이에 워낙 그 MZ세대에 대해서 사람들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그들의 니즈를 파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실제 조직과 사회에는 특정 세대들이 우리의 니즈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거냐라는 식으로 이른바 버려진 세대, 낀 세대 이슈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세대만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걸 고려한다면 이러한 접근은 잘못된 결론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대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차이와 불만에 주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야기에 각이 살고 어떻게 보면 장사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 또 불만에 초점을 둔 접근법은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이 불만의 목소리만 잠재우면 되겠네라는 대증요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대증요법은 결국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대로는 우리가 그것을 잘못 활용한다면 이해가 아닌 오해의 수단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특정 세대를 볼 때는 드러나 있는 겉으로 드러난 특성 못지않게 그 이전에 그런 특성을 만들게 된 배경과 맥락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MZ 세대를 볼 때 우리는 처음에 봐야 될 것은 이들의 성장 배경입니다. 아시다시피 MZ 세대는 IMF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저성장 속에서 매우 치열한 경쟁을 겪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의 이익을 대단히 중시하고 또 특히 경쟁에서의 공정성을 대단히 강조하는 그런 성격을 지니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들의 기대입니다. MZ세대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성세대와는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대,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기대하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같은 폭풍 속에 있지만 기성세대와 지금 MZ세대는 타고 있는 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위험자산인 코인에 대한 그 코인 열풍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직장에 만족을 못하고 잦은 이직을 하는 이 행위 역시 MZ세대가 기성세대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도구입니다. M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온라인 환경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법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마치 1인 언론이자 이슈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성장 배경, 기대, 그리고 이들의 가지고 있는 도구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봐야만 저는 MZ세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MZ세대를 바라볼 때 그들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시대, 기대, 기술의 변화를 알려주는 메신저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특히 기업에서 HR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일하는 그런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HR은 마음으로 하는 이해보다는 이해관계 해결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기업 조직은 학교나 가정과는 다릅니다. 계약 관계를 베이스로 노동과 돈이 거래되는 냉정한 현장입니다. 이런 현장에서 이해관계 해결 없이 마음으로 이해했으니 우리 넘어가자라는 것은 허무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소통 중요하고요. 이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이해관계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얻기 위한 시작일 뿐이지 작더라도 HR은 이해관계, 다양한 세대 간의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두 번째로 HR은 불만에 근거한 대증요법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 이제 듣는 분들이 HR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조직 내에서 불협화음을 가장 싫어하는 부서가 HR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불만의 목소리가 나면 일단 저 목소리를 무마하자라는 식으로 물이 새는 곳에 이제 땜질을 하는 식의 그런 대증요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결국 제도와 철학 이런 것들이 서로 어긋나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HR은 지금 당장 드러난 문제를 메우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철저히 원인을 찾는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은 가슴으로 하는 이해보다는 냉철한 머리를 바탕으로 이성을 바탕으로 한 이해관계 해결과 현재 드러난 이슈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하는 작업에 HR은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대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러면 HR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바꿔나가야 될 분야, 포인트가 어떤 게 있는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공 중심의 HR의 백본을 이제 바꾸는 작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그래프는 연차별 보상 수준입니다. 여기 파란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는데 보시면 어느 쪽이 더 연공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당연히 주황색 쪽이 더 연공적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파란색이 일본이고 주황색이 한국입니다. 우리는 흔히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연공적인 문화가 강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적어도 보상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더 연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년 차에 비해서 30년 차는 3배 이상의 보상을 받는 셈입니다. 아까 올해 초에 성과급 이슈가 크게 불거졌다는 건 다들 말씀을 드렸고 알고 계실 텐데 훨씬 더 큰 논쟁의 씨앗은 바로 이 임금 구조 속에 숨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30년 차가 1년 차에 비해서 3배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불공정한 게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HR은 어떻게 하면 지금 연공적인 이 구조를 바꿔나갈까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차 중심으로 되어 있는 급여 구조를 역할과 일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세대, 모든 연령대에 동일한 인사제도를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예를 들면 고연차 직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역할을 맡았는지의 여부, 역할이 상승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실제로 성과를 창출했는지 여부에 따른 그런 역할과 일에 연계된 그런 보상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이런 연공적 구조를 개선해 가야 됩니다. 실제로 과거에 우리보다 훨씬 더 연공적이었던 일본 기업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연공성을 낮췄습니다. 다만 하루아침에 낮춘 것은 아니고요. 10여 년 이상 대단히 치밀하고 점진적인 노력을 통해서 바꿨습니다. 자, 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인 만큼 하루아침에 바꾸겠다라는 시도는 성공할 수도 없고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HR은 좀 긴 호흡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조금씩 구성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연공성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볼 과제는 바로 구성원들 참여 유도입니다. 요새 MZ세대와 관련된 각종 소통, 간담회 이런 것들 많습니다. 리버스 멘토링을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런데 막상 진짜 MZ세대에게 그래서 어땠냐고 물어보면 냉소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바뀌는 건 없고 그냥 자신들의 말투나 이런 거나 따라하고 무슨 아이 어르듯이 한다. 그런 것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들어줬으니 됐지? 라는 식의 그런 식의 소통보다는 정말 작더라도 이들이 주도적으로 뭔가 자신들의 마음대로 역량이나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본의 그 중고 물품 플랫폼인 이 메루카리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17년부터 구성원 상호 간에 서로 성과급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른바 피어 보너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초에 일정 포인트의 금액을 모든 구성원들이 받고 그거를 자신의 일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고마움을 표할 그럴 일이 있는 동료에게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피어 보너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회사에서 주는 성과급을 그냥 받는 수준을 넘어서 구성원이 성과급 제도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는 거죠. 물론 이 회사의 경우에도 그 피어 보너스 자체의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야기 들어준다라고 생색만 내는 그런 제도보다는 정말 작더라도 뭔가 이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룸을 마련해주는 저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반드시 피어 보너스 제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젊은 세대들이 진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HR은 뭘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HR이 집중해야 될 과제는 미래의 일하는 방식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자발적 이직과 사임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고, 그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조직을 떠난 이후의 상당 부분은 새로운 일하는 방식, 유연한 일하는 방식을 보장해 주는 곳을 찾아서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완벽한 락다운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그냥 과거로 회귀하면 되는 거 아니란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저는 그야말로 아니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 한국의 기업들도 글로벌 인재들을 놓고 전 세계의 기업들과 인재 전쟁을 벌이는 시대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괜찮다는 이유로 우리만 과거에 일하는 방식을 고집한다면 결국 우리는 일하는 방식과 인재 전쟁에서 갈라파고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같은 공간, 모두 같은 시간 모여서 한꺼번에 일해야 된다라는 이 고정관념은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HR은 그냥 과거의 방식으로 일하면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유연한 환경, MZ세대가 그리고 다른 세대들도 선호하는 유연한 일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몇 가지 다양한 세대가 조화롭게 일하기 위해서 HR이 뭘 해야 될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세대만 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죠? 손가락을 보면 달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손가락이 세대고 달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MZ세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변화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공성의 극복, 참여의 유도, 새로운 일하는 방식 모두 MZ세대의 목소리지만 사실 MZ세대만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세대와 관계없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HR이 마땅히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세대가 아니라 시대 맞춤형 HR이 돼야 된다. HR은 세대가 아니라 시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승훈 연구위원님. 네, 연공 중심의 백본 재검토, 그리고 참여를 유도해라, 그리고 미래의 일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야 한다. 결국 세대가 가리키고 있는 시대 정신, 시대 가치, 그래서 시대 맞춤형 HR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실제로 100% 밀레니얼 세대와 일하면서 성공하고 계시는 우리 코딧의 정지은 대표님으로부터 생생한 사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 규제, 정책,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정지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MZ세대인 대표고 또 MZ세대와 일하고 있는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다 알고서 얘기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 함께 나눠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이해하고 함께 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잠깐 소개드리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법 규제 정보를 AI를 통해서 모으고 저희들이 그것을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모빌리티라든지 파이낸스라든지 미디어라든지 OTT 이런 곳에 대한 지금까지 1000개 넘게 흩어져 있던 법률 그리고 정책 사이트에서 이제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돕는데요. 저희는 기술과 법 규제 정책을 아는 사람들이 융합해서 같이 일하고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원래는 처음 직장을 이제 유네스코라는 기구에서 파리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인턴부터 시작해서 컨설턴트로 갔고 이후에 OECD라는 국제 기구에서 정책 분석가로 일하면서 총 10년 정도, 10년에서 12년 정도의 사이를 계속 국제기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교육 관련된 그리고 청년 관련된 내용들을 했었고 현재는 지금 코디 대표를 하면서 또 청년 정책조정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너무나도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실시간으로 받아서 활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술을 아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 분야를 혁신해보자 하면서 저희 CTO님을 영입하게 됐고 같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100% MZ세대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스타트업이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MZ세대이신 분은 한번 잠깐 손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꽤 많이 계시고 MZ세대 워낙 또 넓기도 하고 Z세대와 M세대가 또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많이 있지만 MZ세대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번에 딱 표현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워낙 넓어서. 근데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서울 시민 3명 중에 1명은 이제 MZ세대다. 그래서 최대의 세대 집단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는 아직까지 최대 집단이 아닌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전체적인 인구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로서도 굉장히 중요해졌고 소비자로서도 중요해졌고 이제 앞으로 세대를 이끌어갈 세대로서 중요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고 함께 공감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가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저는 한 가지 이걸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단 한 번이라도 세대를 교체하는 과정 가운데서 쉬웠던 적이 있었을까? 그래서 아마 지금 이 MZ세대가 아니신 분들 때도 그 전 세대들이 아유 너네 젊은 세대는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했던 적을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세대에는 그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각 세대마다 이슈들이 다 다른데 여기서 이것을 짚어보기 전에 MZ세대라는 현재 MZ세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먼저 이슈를 좀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어리고 경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하고는 그러니까 이 시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첫 직장이거나 내가 어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은 해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하면서 느끼신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또 경력이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나면 처음 신입일 때의 모습하고 굉장히 달라지고 그 문제들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대의 더 특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디지털 네이티브가 됐다라는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3G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모바일 폰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모비를 보던 시대가 이제 모바일을 보던 시대로 변했고 거기에서 핸드폰이 태어나자마자부터 주어지는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부터 굉장히 3G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MZ세대들이 보통 97년, 98년도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온라인 서치를 가장 많이 하는 세대가 누구냐? 그러면 Z세대고 가장 많이 이끌어가고 있고 어떤 매체를 매일매일 보고 있냐 하면 1번은 인스타그램, 2번은 이제 유튜브인데 두 번째는 유튜브인데 대부분 이런 매체들은 간략한 이미지 그리고 간략한 영상으로 대부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습득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소통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직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은 예전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을 쌓아가지고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겪었던 문제들을 이제 나는 반복하지 말아야지. 부모님 세대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회사는 좀 신뢰하기 어려운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주변에 동료들의 얘기를 너무 쉽게 들 수 있고 앱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앱이나 뭐 사이트에는 충격적인 이야기라든지 조금 더 자극적인 이야기나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직장에 처음 들어오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약간 부정적인 시각에서 나는 그렇게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신뢰라는 것 자체가 별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실은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직원을 뽑을 때 나는 이 회사는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을 거야. 나한테 진짜로 뭘 주려고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미지로 먼저 사실 시작하게 되니까 그 트러스트를 다시 빌딩하는 데 있어서의 사실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얼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제가 느끼고 제가 또 밀레니얼 세대면서도 어떤 부분에서 불평이 있었었나를 고민해 보면은 사실은 나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던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고 저 자신도 새로운 세대의 동기를 어떻게 부여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같이 빌딩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모티베이션 줄 수 있을까? 근데 뭐 보통 이렇게 여러 서베이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대부분은 그냥 돈을 많이 주면은 해피해지겠죠. 사실 누가 연봉을 더 주겠다고 하는데 해피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건 베이직한 팩터이면서도 사실 되게 중요한 팩터인데 점점 이제 연봉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나 부동산 상승률보다는 낮아지기 때문에 연봉으로서만의 만족은 어려워지게 됐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모티베이션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기업마다 사실은 뭐 초과 이익이 많아지는 기업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른 팩터들로 또 모티베이션 줄 것인가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보면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중요한 모티베이션이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고 Z세대는 특히 이제는 경력을 쌓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배워야지만 더 좋은 연봉을 가진 더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되게 상세하게 찾아봤더니 대부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거,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부분과 또 추가적으로는 워크하고 라이프의 밸런스를 나는 가지고 싶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플렉시블하게 일하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성장과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모티베이션을 다르게 여기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티베이션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마다 모티베이션 되는 팩터들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모티베이션들을 어떻게 개인화해서 자극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도 겪고 제가 경험해 보면서 어떻게 그럼 해야 될까 그 솔루션에 대해서 좀 남은 10분간을 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그 솔루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좀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라는 부분이 저는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얘기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전 시대의 좀 높으신 상사분들 아니면 아버지들의 이미지는 내가 문제를 다 이고 가고 자식들한테는 어려운 얘기를 잘 해주지 않고 결과만 얘기해주는 그런 이미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하고 이제 월급만 잘 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것보다는 과정 가운데 실제로 어려운 부분들, 힘든 부분들을 얼마나 트랜스페런트하게 공감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디까지 오픈해야 하는 것일까? 아까 전에 그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기업에 대한 신뢰가 직원들도 없지만 기업도 더 이상 직원들에 대한 신뢰들이 또 사라지게 되고 로열티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럼 어디까지 신뢰하고 오픈할 수 있지? 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서로 신뢰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신뢰는 결국 한 군데서는 믿고 트라이하지 않으면 결국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트랜스페런트하게 이야기하고 그 과정 가운데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제 커스터마이즈 해야 된다. 모든 것은 개인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광고도 개인화로 보고 있고 모든 것이 다 개인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심지어 페이스북 광고 마케팅을 집행하려고 보다 보니까 어떤 옵션까지 있었냐면은 이 광고를 보는 사람의 친구
친구가 얼마 전에 아기를 낳는지 안 낳는지까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친구가 아기를 낳았으면 선물을 줘야 되니까 아기에 대한 선물들 이제 그것들을 광고해 주려고 그런 정도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개인화가 됐는데 우리가 직장에서는 얼마나 직원들에게 개인화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가, 보상이라든지 모티베이션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하고 얘기해 보면 이 직원의 모티베이션은 배우는 거고 사실은 연봉보단 배우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고, 어떤 직원은 진짜 클리어 팩트로 난 연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직원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스타트업 다른 행사에 가가지고 토스 대표님을 만났는데, 토스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돈. 그냥 우리는 워라밸 맞추기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연봉은 뭐 다른 데 대비 1.5배 주겠다. 뭐 스톡옵션 1억 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는 거 1번. 그다음에 2번으로는 똑똑한 직원들,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로 보장해 주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보상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직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직군을 뽑을 때만 해도 나랑 같이 일하게 될 개발자들이 시니어 개발자 몇 명 있느냐,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서 서로 피어 간의 러닝이 되게 중요해지게 됐는데요. 그런 것들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야 실제로 능력 있는 직원들을 오랫동안 데려갈 수 있고, 지속적으로 피드백하고 체크하면서 정말 이 직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너무나도 쉽지 않고 어렵고 저도 이거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게 피드백의 부분입니다. 왜냐면 그냥 CEO가 되면은 딴 건 없는데 잡일도 너무 많고, 그냥 작은 회사는 모든 걸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 자체에 여유가 너무 없는데, 직원들하고 같이 프로덕트 만들기도 바쁜데 피드백도 줘야 된다. 내가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되고 이걸 준비하면서도 되게 반성하게 되는 포인트였는데요. 대부분의 직원, 65%의 직원들은 난 피드백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말하는 건 뭐냐면, 혼나는 피드백 말고 진짜로 임프루브 해야 되는 피드백, 내가 더 잘했으면 하는 부분, 잘하는 부분 좀 칭찬도 좀 해주고 하는 부분에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부분이 굉장히 레킹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드백을 과연 얼마나 자주 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냥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앞부분에 내가 연봉 협상할 때, 아니면 내가 그냥 인사팀에서 만나야 될 때 의례적으로 하는 피드백이 아니라 실제 업무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야만 사실은 Z세대, MZ세대들이 더 회사와 함께 소통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사실 리더가 잘하면 MZ세대나 Z세대는 되게 많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더 해피하게 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자기 반성적인 내용들도 되게 많이 담겨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부분은 이제 러닝이라는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은 저희 회사에서 누구보다도 좀 자신 있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해본 걸 하는 데가 스타트업이고, 했던 것도 새롭게 하는 데가 스타트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계속 배울 수밖에 없는데 빠르게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빠르게 배우는 것을 어떻게 더 격려하고 같이 해나갈 수 있을까? 그 빠르게 배우는 거는 서로 배우는으로 격려하고 독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스터디 그룹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스터디하게 하고 서로의 코드를 리뷰하게 하고 또 우리의 워크를 서로 공유하게 해서 리뷰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들이 그 기업 안에서도 스터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뭐 외부의 강의들 듣는 것, 온라인 강의들 듣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강의를 듣는 것을 굉장히 장려하고 그 강의 들었던 것에 대해서 발표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로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플라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니어 스태프라고 해도 내가 배운 거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야지만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면서 제가 한 가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회사가 성장하는 것과 직원이 성장하는 것이 절대 동떨어지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국가가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국민들이 성장해야 성장하는 것처럼 나는 성장한 사람만 먼저 데려온다, 그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인데, 회사가 성장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하지만 함께 성장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 성장하는 방법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성장이 그냥 단순한 매출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하면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얼마 전에 구글에서 하는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제 멘토링을 받으면서 구글에서 한 15년 일하셨던 이제 멘토분이랑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저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말씀드리고, 그 중에 하나로 또 직원이나 우리 역량에 대해서 성장하는 것을 물어봤더니, 그 너무나도 좋은 멘토분이었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예를 들면 너무 많은 너는 MZ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옛날 세대처럼 모든 걸 끌고 가려고 다 짊어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나 멘토한테 얘기하지 말고 직원들과 함께 나눠서 얘기해봐라.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오픈하면서 진짜로 우리 회사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답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같이 유도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순간 여기에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동반자가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그 생각을 실제로 해보거나 뭔가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같이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세팅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함께 풀어가는 것을 해봐라라는 조언을 해줬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MZ세대의, 특히 Z세대의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했느냐 남이 시켜서 했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선택해서 이 회사를 선택했고 이 회사에서 이 문제를 같이 풀기로 결심했고 그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같이 하자고 약속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오픈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디시전 메이킹에 인게이지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오픈하고 트랜스페런트하게 하는 것이 회사로서 또 상사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이 친구들은 다 모르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나는 이걸 더 많이 알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데 얘는 이거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모르잖아요 사실은. 근데 더 많이 공유하고 얘기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회사가 이런 이슈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탤런트에 인베스트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스타트업을 하면서 큰 기업하고는 좀 차이가 뭐냐면은, 성장을 시켜놓고 우리도 막 투자하고 했는데 조금 2년 지나면은 대기업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인력을 빼가기도 하고 스스로 이직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사람에게 정도 주고 막 이렇게 인베스트를 했는데 가버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래서 인베스트 안 한 사람, 성장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몫인 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인베스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100명이 왔는데 그중 20명만 낳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인베스트 했던 것이 사실 과연 아까운 것일까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CTO님하고 자주 얘기하면서 개발 쪽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CTO님은 스터디 매주 토요일 날 막 하시고 추가적으로 일도 많은데 막 밤 늦게까지 준비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반대로 스터디 하면서 나도 배우고, 왜냐면 이제 가르쳐주면서 사실 보통 많이 배우고 다시 한번 리프레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이 우리가 뭔가 해준다는 것보단 같이 배워가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서 베이직부터 다시 같이 해보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MZ세대하고 일하고 성장하면서 점점 더 저희들의 기업, 그리고 저희들의 나라, 그리고 우리들이 글로벌하게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MZ세대가 중심이 앞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투자하고 더욱더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것을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이 프레젠테이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지은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역시 아주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MZ 세대가 원하는 것이 성장과 밸런스, 그리고 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오픈, 투명하게 개별화, 맞춤형으로 피드백 주고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사람을 뽑고 나면 항상 떠날 것을 걱정하기도 하죠. 근데 어떤 스타트업은 아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업계 최고가 되어서 떠나라. 그 대신 업계 최고가 될 때까지 성장하면서 우리 회사도 성장시키고 나가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오늘날 MZ세대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MZ를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선배 세대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게으른 거다. 그냥 신세대 다 묶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묶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아까 우리 강승훈 연구위원님도 이렇게 세대론 이야기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일단은 새롭게 등장하는 신세대, 후배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서 통칭해서 하고요. 그 대신 우리가 개별화하고 그 개인의 어떤 개별적 존재로서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는 점, 이런 거는 잊지 않고 토론과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발표해 주시는 동안 질문을 몇 분이 해 주셨는데요. 우선 이 공정성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 그 전체에게 질문을 주시기는 했지만 이 부분을 우리 정 대표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요. 왜냐하면 아까 오픈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되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정보, 이런 가지고 있는 고민, 이런 거를 다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이제 선배 세대, 특히 좀 대기업의 일부 기업 임원들 같은 경우는 뭐 공정성이다, 또는 완전히 오픈한다, MZ 세대를 존중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선배 세대들은 우리 파워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거를 실행하시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그거 궁금합니다. 네. 공정성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이슈가 많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과정이 투명했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결과가 어찌 됐든지 간에 과정이 투명했으면, 내가 받아들일 정도의 과정이 투명했다면 그러면은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 사실은 굉장히 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의 임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과정을 다 오픈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리스크도 감내하면서 오픈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 파워라기보다는 좀 두려움,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MZ세대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MZ세대가 요구하는 그 공정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뭐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아무런 과정 없이 뭐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어떤 로직으로 그것을 결정했느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절대 뭐 파워가 감소되거나 뭐 두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정말로 디테일한 뭐 내용까지 다 공유해야 하냐, 이거는 선택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진짜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로직에 대해서 오픈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할 수도 있을 정도의 용기는 아무래도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강승훈 연구위원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일본하고 한국의 연공 서열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시면서
우리나라가 더 그게 심하다. 그런 일본은 10년에 걸쳐서 완화시켜 왔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이나 과정을 알고 싶다. 좀 적용을 하시려면 좀 디테일한 걸 아셔야 되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예, 그 실제로 사례를 보면은 사실 일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90년대 이제 버블이 붕괴되면서 기업이 어려워지고 이제 기업의 생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이슈가 된 것도 변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유가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약간 사정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급여 같은 경우는 불이익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급여가 깎이는 이런 것들은 안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급여가 깎여도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조금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사례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 일본 기업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그 철저한 그 호봉제 그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호봉을 조금씩 이렇게 통합을 해간 겁니다. 통합을 해가고 그 각종의 수당들을 이렇게 그 기본급 속에 넣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보면 좀 차별화된 인사를 했던 것이 자 급여의 인상이 연차가 올라가는 거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직책을 이제 맡았을 때만 급여가 처우 자체가 상승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어갔고, 근데 이제 이게 벌써 10여 년 이상 전의 얘기인데 지금 저희 이제 MZ 세대의 관점에서 이걸 들여다보면은 좀 불합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입 사원인데 예를 들면 팀장이 될 때까지 아니면 뭐 부서장이 될 때까지 그러면 급여가 오를 수가 없는 거냐라는 이제 그런 이슈로 이제 귀결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본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세대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했습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입사한 지 몇 년 안 되는 그런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공적인 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실력을 쌓고 있는 단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30대 초반까지는 입사해서 연공적으로 급여가 오르는 게 맞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됐으면 그때부터는 진검승부다. 그때부터는 연공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정말 성과를 냈을 때, 직책을 맡았을 때만 이제 급여가 올라가는 식으로 바뀌었고, 자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구성원들이 공정하다 받아들였을까, 구성원들이 반발을 사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능력이 있고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줄 수 있게 됨으로써 공정성 이슈는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우수 인재들의 리텐션은 훨씬 더 쉬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경우가 다른 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인 방향성 측면에서는 우리도 그런 그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발표해 주신 우리 구정우 교수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두 개의 질문이 들어왔지만 그걸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임금 관리를 넘어서 이제 웰빙 관리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재테크 교육도 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회사에서 과연 이거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와 함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 하는 것과요. 또 다른 질문을 조금 융합을 한다면, 지금 일의 의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MZ 세대가 찾고 있는데, 이런 뭐 재테크다 뭐 이렇게 물질적인 보상으로 과연 그것이 해결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함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우 교수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물질적인 보상. 네, 물질적인 보상으로 과연 되겠냐. 이제 재테크 교육 이런 말씀을 아까 하신 거에 대해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그 일의 의미나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도 같이 아까 구 교수님 발표하실 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녹여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일단은 지금 세대의 가장 큰 특성은 MZ 세대의 가장 큰 특성은 일단 좀 조금 더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과거의 청년 세대랑 지금 MZ 세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특히 이제 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르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바탕에 AI 혁명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분이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Z 세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날 때부터 입에 물고 태어난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노사피엔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비단 기업에서뿐 아니고 기업으로 한정할 게 아니고 우리가 기업이 요즘 사회적 책임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대를 MZ 세대를 과거의 청년 세대랑 등치시켜서 바라보는 관점보다는 저는 혁신적인 그런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두 번째 관련해서는 일단은 물질적인 보상뿐 아니고 어떤 조직에 가든 간에 그 조직에서 뭔가 배운다라는 생각을 많이 느끼게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영 멘토링 이런 거 하면서도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로부터 뭔가 좀 배울 게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사실상 그런 영 멘토링을 통해서 기업의 전략이라던가 어떤 목표라던가 이런 비전이라던가 이런 게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교육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특히나 IT 교육 그다음에 AI 교육,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포괄적인 교육들이 동반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코딩 배우는 그런 걸 넘어서 시대의 흐름, AI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고 우리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깨닫고 내가 성장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머티리얼리스틱한 그런 인센티브를 넘어서 조금 더 확장된 형태의 어떤 삶의 실존적인 문제와 관련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재테크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 형님이 펀드 매니저신데 제가 형님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테크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재테크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재테크 교육도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 사기 문제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는 회사에 충성하지 않잖아요. 회사에 충성하지 않고 나에게 충성하고 나의 미래에 충성하거든요. 회사에 헌신하면 헌식짝 된다. 뭐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그런 정신 세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좀 임금을 넘어선 어떤 웰빙과 관련된 교육들을 좀 브로드하게 해야 되고 AI 교육 특히 이런 부분 충실하게 해서 결국에는 MZ 세대 구성원들이 성장한다는 그 마인드셋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그 강승훈 연구위원님 발표하실 때 이렇게 세대를 묶어서 어떤 세대의 스포트라이트를 주다 보면 좀 약간 버려진 세대, 그런 세대가 생긴다고 했는데 사실 얼마 전 신문 기사에서 70년생은 웁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들 선배들은 쪼고 밑에 밀레니얼들은 치고 올라와서 X세대가 울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스스로들 낑낀 세대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강승훈 위원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중간 관리자, 낀 세대라고 하는 중간 관리자에 대한 기업의 관리 방안과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기다려왔던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저도 낀 세대에 해당하는 세대라서. 근데 사실은 답은 별로 없는 그런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원칙적인 내용들이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숨통을 좀 트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제 제가 연공성의 완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연공주의를 완화하는 것이 지금 중간관리자층 이상이 손해를 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그런 변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급여 구조 자체가 대단히 연공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에 타깃이 되는 측면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간관리자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분들이 스스로가 조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 아까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급여 구조도 있을 수 있고요. 호칭도 사실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뭐 이제 사원, 대리, 과장, 차장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부장, 임원이 아닌 부장 직급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그분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직급과 그 호칭 파괴의 그 호칭 파괴의 목적 역시 이분들이 조금 이제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어떻게 보면 배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조금 플랫하게 MZ세대 그리고 젊은 세대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스스로 내가 조직에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덜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전통기업 또는 대기업의 이제 선배 세대에 해당되는 분들도 많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융기업에 굉장히 다양한 연차가 있다 보니 MZ와의 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사님들만이 가지고 있는 또는 추천하는 다수의 MZ 세대와의 매스 소통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분이든 요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통을 하는 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Z세대한테는 누가 좀 밀레니얼이나 X세대랑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요즘 시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만 Z세대가 이렇게 해도 굉장히 넌 요즘 세대랑 좀 다른데 하면서 되게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쉬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소통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리서치 결과로 나왔던 건데 Z세대니까 무조건 스마트폰이나 무슨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대화하는 걸 원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얘기하는 거를 더 선호한다라고 말하는 리서치 조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 번에 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동안 좀 유행했었던 이렇게 클럽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음성으로만 얘기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생각보다 이제 요즘엔 좀 많이 안 쓰는 것 같기는 한데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에 집중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플랫폼에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걸 통해서 또 나중에 연락이 오고 같이 이제 일하게 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하는 것들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널들을 좀 활용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생각보다 그 온라인 커뮤니티가 각 계층별로 되게 많이 좀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뭐 20대 남성이 더 많이 가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고 또 여성들이 가는 곳 뭐 여러 계층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을 좀 다양하게 섭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스타도 있고 틱톡도 있고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한 군데서 뭐 다 할 수 있다 이런 건 좀 불가능한 것 같지만 최대한 좀 다양한 소통 창구들을 열어놓고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다른 구정우 교수님? 일단 좀 피해야 될 것을 조금 조언을 드리면 제가 아까 영멘토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멘토링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멘토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역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신입 사원이나 일반 직원이 위에 있는 분들한테 코멘트를 하고 조언을 하는, 멘토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요즘 기업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금융기업에서도 역멘토링 좀 바람이 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역멘토링을 하고 있느냐, 잘 들여다보면 대체로 임원들이 신입사원들이나 청년 사원들과 뭐 박물관을 간다거나 뭐 미술관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역멘토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실제로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나는 지금 좀 귀한 시간 뭐 일 처리해야 될 것도 많은데 또 임원 모시고 또 어디 미술관 가야 된다 이러면 말은 역멘토링이고 내가 무슨 멘토링을 하는 것 같지만 내 목소리는 없는, 나는 소외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현장 직원들, 이 젊은 직원들, MZ세대 직원들이 무엇을 필요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소통하는 방법을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 음성 SNS 클럽하우스 말씀도 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만나갖고 대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너무 강박관념을 갖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업의 규모나 사이즈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작은 기업들은 좀 더 그런 기회가 많을 것이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 그게 좀 상대적으로 어려울 텐데 많은, 아까 제가 사타야 네달라 말씀을 드렸지만 네달라 같은 경우는 이메일을 자주 해요. 이메일을 하면서 무슨 일과 관련되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왜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어떤가,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 게 바람직한가, 또 이 직원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직원들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자질구레한 그런 플롭 이런 거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뭐가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이메일을 한다라고 해요. 저도 학생들하고 이제 이메일을 하다 보면 비대면으로 수업하다 보면 만날 기회가 거의 없고 이메일도 많이 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이메일을 한 번, 두 번 학생이랑 하게 되면 학생들이 매우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 공부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친구를 알게 되고 그 친구도 저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그런 결과적으로 강의 평가도 더 좋아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메일을 활용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대화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매스 소통 방법은 아니지만 제 사례도 한 가지 공유를 한다면 저희 집에 밀레니얼이 이제 아들만 둘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못했어요. 항상 제가 뭐 물으면 항상 단답형으로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책을 쓰면서 이게 밀레니얼에 대한 책이니까 권위자는 밀레니얼 본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항상 원고를 쓰고 나면 이렇게 공손한 자세로 가서 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나요? 내용 좀 봐주실까요? 그러면 아주 그 기분 좋은 자세로 이렇게 쫙 보면서 뭐 잘 썼네요.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로 상대를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의견을 구하면 대화가 훨씬 잘 되더라 하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많은, 제가 이제 밀레니얼과 함께 일하는 법이라는 강의를 하면서 많은 조직을 다녀봤는데요. 항상 이 질문이 나옵니다. 기성세대가 아직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선배 세대가 분명히 많이 존재하는데 항상 MZ세대에게 맞추라는 이야기만 한다. 우리만 맞춰야 되느냐? MZ도 우리한테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정 대표님께 먼저 대답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Z세대들이 왜 밀레니얼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지? 뭐 다 서로 뭐 우리한테 안 해주지? 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각자가 해야 되는데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가 긴 기업이면 특히 더 원래 계시던 분들, 새로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럼 여기에 맞춰야지. 새로운 사람한테 원래 있던 사람이 맞추진 않잖아요. 기업 문화도 원래 형성된 게 있는 거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거기에 맞추는 게 당연한 건데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우리가 이거를 정적인 것으로 봐야 되냐, 이거를 픽스된 거고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느끼는 순간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들은 항상 변화하고 흘러가야 되고 그때 맞게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신입사원들이 좀 들어와가지고 문화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문화를 한 번씩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도 되게 간단하게지만 코디스의 컬처가 뭐냐라는 걸 정의한 이제 그냥 요즘 스타트업 많이 하는 건데 컬처를 정의한 것들이 있고 그게 조금씩 예전에 써놨던 거랑 지금이랑 좀 달라요. 또 컬처가 바뀌었어요. 저희가 성장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를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약간 중간 관리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들어왔을 때 그 새로운 세대가 그 기성세대와 어울려져서 일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아까 뭐 낀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밀레니얼 세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라는 걸 좀 누군가 대신 얘기를 해줘야 이 Z세대도 알고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전혀 모르다 보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세계관으로 얘기를 하게 돼서 문제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매니저가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써서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가능하다면 진짜 돈을 써서라도 어떤 사람이 와서 Z세대들한테 좀 윗세대들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시간도 있으면 되게 좋겠다. 우리 작은 기업이더라도. 왜냐면 대신 얘기해주는 사람이 너무 필요하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얼마 전에 관련해서 좌담회 같은 거 하면서 막 얘기 사람들 많이 했는데 결론은 뭐였냐면은 각자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결국은 굴러갈 수 없다라는 거고 한쪽만 강요해서 이렇게 이해해주고 맞춰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양방이 마찬가지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 교수님. 네, 모든 세대가 그 당시에는 전부 배은망덕한 세대였어요. 지금 MZ 세대만 배은망덕한 그런 유달리 다른 세대는 아니었고 모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대가 그 젊음의 정점에 있었을 때는 다들 혁신적이고 또 그 당시의 관습적인 틀로 보면은 배은망덕한 세대였습니다. 베이비부머 같은 경우에는 평화라든가 전쟁에 반대하고 또 권위에 반대하고 성평등을 주장하고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했잖아요. 우리의 86세대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 세대로서 민주주의를 자리 잡게 하고 또 공정성을 처음으로 이제 부각시킨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기성세대로부터 너무 급진적이다 이런 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대별로 경험들이 있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MZ세대는 질적으로 달라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있고 지금 체감 실업률이 25%에 달하는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대를 달로 하고 손가락을 세대로 할 수 있겠죠. 외국은.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세대가 달이 돼야 되고 시대가 손가락이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럴 정도로 세대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서로 공감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특하지만 또 세대의 공통적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직 같은 경우에 기업 같은 경우에 기업의 공동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MZ세대만의 목표가 아니라 임원이라던가 40대 구성원의 목표만이 아니라 그 세대를 아울릴 수 있는 공동의 목표. 가령 석유화학 기업이라던가 에너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를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소비자의 성공을 이끌고 또 조직과 구성원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대를 넘나드는 기업의 공동 목표를 설정을 해서 서로 성공할 수 있도록 북돋는다면 좋은 성공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다 되어가므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다루고 싶었던 질문도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이 세션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좌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좋겠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음 순서가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MZ세대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기업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 또 다양한 논의들 또 함께 이어갔습니다. MZ세대로부터 출발하는 기업 문화 그리고 HR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이렇게 A-6 세션을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A-7 세션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